네, 안녕하세요.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 GV의 모더 액을 맡게 된 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한 엄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엄태아 감독님하고 한 10년 가까이 된 지인이기도 하고요. 동네 동생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작품의 어떤 대본을 쓰실 때부터 이제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옆에서 또 많은 응원을 했었었고, 또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눴던 사람으로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모더를 맡게 됐고요. 일단 개봉 이후 평단에 굉장히 좋은 반응과 또 좋은 기세의 호평과 어떤 흥행을 이어가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네, 제가 10년 전에 잉투기라는 작품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극장에 저희가 만든 영화가 걸리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관객이 17,000명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 매일매일 이렇게 밤에 그 관객 수를 보면은 그래도 한 뭐 몇천 명씩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걸 찾아서 이 영화를 돈을 내고 보러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고, 그 다음 작품인 가려진 시간을 개봉을 했는데, 물론 그게 흥행은 안 됐지만 첫날 그 17,000명보다 더 많은 관객이 들었어요. 그때 기분이 또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 영화를 개봉을 하고 이틀 만에 가려진 시간 관객 수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 앞에 경험들이 되게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사실은 어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둘이 하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또 많이 자리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 돼서 저희가 예매 좌석들 보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저희 둘이서 하는데 뭔가 안 오시면 어떡하겠는데, 정말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팬분들이 참 많이 생기고 계신 것 같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응원과 지지의 의미에서 또 함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감독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볼 수 있게끔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또 이제 원작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매료된 지점이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을 보고 그냥 1부는 정말 그냥 재미로 재밌게 봤고요. 그러고 나서 2부를 봤는데 하고 딱 후킹이 걸린 게 배경이 아파트라는 거였어요. 제가 나고 자라는 곳이 아파트고,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한 50% 정도 이상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스토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다루기에 이렇게 좋은 이만한 배경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파트에 꽂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된 책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박해천 교수님의 책이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은데, 이 한국에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된 시점부터 지금의 브랜드 아파트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뭔가 이 아파트가 의인화돼서 그런 시점으로 좀 이렇게 가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고요. 정말 그것만 봐도 한국의 근현대 역사를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의 오프닝에 1분가량의 그 오프닝에 그 책의 모든 거를 다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만큼 또 자료가 많아야 되는 팀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또 제가 너무 팬이었던 모던코리아, KBS 모던코리아 이태영 PD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작업을 부탁드렸죠. 진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프닝이 딱 그 어떤 이 작품의 톤, 그 어떤 감독의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딱 붙들어 주면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아파트에서 아무튼 나고 자라셨다는 거죠 감독님께서. 아파트는 엄태화라는 감독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작품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정말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중간에 뭐 잠깐 이제 주택에서 산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옆집에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아파트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를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영화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혜원이가 들어왔을 때 뭐 저 아저씨 옆집 아저씨인데 알지라고 할 때 몰라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끔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게 영탁의 비밀과 이렇게 큰 연결점이 되는 것도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각색을 아무튼 이렇게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작을 보시고서 원작의 어떤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 플롯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제 웹툰 원작들을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 작품 보면서 되게 과감하게 무언가 각색을 하신 것들도 있고 무언가 원작에서는 사실 주요한 어떤 주인공이 아닌데 이제 주인공의 어떤 롤로서 가지고 오신 역할들도 있고 뭐 작업하시면서 주안점을 두신 게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2부는 유쾌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요. 그 1부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둘이 중학생 남자애랑 여자애가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자기 집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았고 이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져 버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뭔가 그런 이후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초고를 쓸 때는 저도 그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보면 혜원이가 주인공인 이야기로 썼었어요 초고. 그래서 그렇게 꽤 많은 고를 쓰다가 이게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막 배경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그런 주인공 여성 소녀가 주인공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뭔가 다 이렇게 좀 수동적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또 아파트가 메인 배경인 것을 더 이제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신혼부부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갖고 이 아파트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어떨까. 그리고 각자의 입장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서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각색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앞 상황, 아파트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전 상황들이 궁금해져서 그 이야기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정하고 썼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만들면 그 인물의 전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전사들을 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의 모양새가 됐는지를 쓰게 됐고 그러면서 그 고가 조금 더 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성이가 이 아파트가 이제 무너지고 난 직후의 상황부터 이제 지금의 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 영화의 중반부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각색을 했고 그 시기에 제가 좀 재밌게 했던 게임이
있는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 아세요? 아 그때 형이 말씀해 주셨던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3명이에요. 안드로이드 셋이 나오는데 인터랙티브해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엔딩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3명을 각자 만약에 친구 셋이서 나눠서 하면은 각자 캐릭터가 잡히는데 내가 할 때는 그냥 평화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어떤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제 친구가 좀 다혈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캐릭터를 했을 때는 미친 빌런이 돼갖고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감독님이 하셨던 캐릭터는 어떤 엔딩을 맞았나요? 평화를 끝까지 사수하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는 감독님은 좀 더. 그래서 근데 그 평화를 사수하면서 뭔가 좋은 엔딩을 만났을 때 그 체감이 영화를 볼 때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를 끝까지.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죽어 나가는데 옆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그러면 복수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선을 지켜야 우리의 혁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막 이런 계속 뭔가 딜레마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낸 이후에 해피엔딩을 맞았을 때 그 뭔가 진짜 제가 뭔가 저 자신을 지켜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색을 할 때 그래서 이 인물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부여해서 관객들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면 재밌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인물들에 따라서 다른 엔딩으로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인물마다의 가치관들을 아무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보통의 이제 이 작품이 군상극이기도 하고 재난물의 어떤 결들도 있긴 한데 재난이 나타났을 때 그 인물들이 우왕좌왕한다거나 무언가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도입부가 보통은 이제 있는데 과감하게 무언가 그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의도하신 바가 뭐 글을 쓰실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촬영을 하셨는데 뭐 하신 건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게 되게. 네, 애초에 그 재난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벌어진 이후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뭐 재난 이후가 궁금한 것은 있었지만 그 재난 자체는 이렇게 재난 영화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치만 이게 어쨌든 또 상업 영화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줄 때 짧지만 되게 강력하게 최대한 스펙타클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죠. 그 과감한 어떤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저는 약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와 이 영화가 어떻게 갈 것이고 이제 당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렇게 제공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물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져서 이게 지금 이 작품이 어떠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또 보면서 감독님 단편 영화들 예전에 찍으셨던 엄태구 배우 나왔던 유숙자도 있었었고 또 엄태구 배우 나왔던 숲도 있었었고 엄태구 나왔었네요. 아무튼 네. 그 숲이란 그 단편 영화에서의 어떤 아마 감독님 팬분들이시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세 주인공 남녀남이죠. 세 주인공의 관계 같은 것들이 좀 언뜻 떠오르기도 하고 유숙자는 뭐 사실은 그 집에 아무튼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남자 이야기니까요. 조금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제들에 좀 선착하시는 게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무언가 담게끔 세팅하신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 영화를 만들 때에 저의 무의식이 어쨌든 그 영화에 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그 영화라는 게 되게 그 시기에 꾸는 제 꿈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시기에 꿨던 꿈을 뭔가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시 생각해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반성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의 저의 어떤 뭔가 상태로 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시나리오 쓰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데 다 있더라고요. 그 조금씩 그 전에 제가 제일 처음 그냥 대학교 때 만들었던 선인장이라는 단편도인데 그것도 지구가 멸망했다고 믿는 어떤 한 남자가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가서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얘기인데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유숙자도 있고 그 숲에서의 삼각관계 그리고 제가 그냥 집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것도 집에 대한 주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의식의 반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어떤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감독님이 요 시기 말씀처럼 요 지금의 이제 시기와 컨디션일 수도 있고 어떤 꿈일 수도 있고 이 작품을 하시면서 무언가 뭐 그게 어떤 꿈 같은 것들을 좀 체감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무언가 제공한 걸 수도 있고 질문이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찍으면서 감독님이 느꼈던 것들이나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이 영화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임투기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투기 때 처음에 관심이 생겼던 것은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싸울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때 뭔가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러면서 끝에 내렸던 제 그때 상태 10년 전에 저의 뭔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유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지 못해서 생겨난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가려진 시간을 작업할 때는 그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가 세월호 때문이었거든요. 세월호가 터지고 그때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로웠고 뭘 봐도 믿을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영화에 좀 투영하고 싶었고 그게 이어진 것 같아요. 지금의 그때보다 더 세분화돼서 뭔가 프레임이 나눠지고 막 뭔가 다 서로 뭔가 이렇게 다투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왜일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그 웹툰을 보고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딱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아파트 주거이면서 되게 자산이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애증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뭔가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 같은 질문들을 던져서 사실은 또 좋은 어떤 답을 찾는 건 관객분들의 몫인데 되게 저는 엔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명화하고 민성이하고 이제 사실 그런 방식의 엔딩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엔딩도 여러 번 무언가 뭐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바꾸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엔딩은 어떠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찍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많이 바꿨고요. 엔딩이 정말 여러 버전이 있었던 것 같고 명화라는 인물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라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이런 세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힘의 논리 뭔가 육체적으로 이런 다 멸망한 세상이 되면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더 계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군필자 중심으로 이제 밖에 나가는 사람들 방법대가 생기고. 뽑고, 거기서 밖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고, 이런 것들, 이런 세계관이죠, 말하자면. 이 세계관 안에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 이상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그녀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지금 이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이 답답함을 가진 상태에서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 그러다가 보니 어떤 집착까지 가게 되고, 어떤 광기의 순간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왔을 때 그녀가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뭔가 그녀 스스로도 그 아파트 세계관에서 갇혀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그들을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 자신의 남편만을 변호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게 확장될 수도 있고 의미가, 그러면서 그 말을 던지는 게 예를 들면 이 아파트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난보다는 조금 더 연민하는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뭔가 신적인 시점에서 연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까지도 포함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정말 이 사람한테도 제가 이입하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입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써주시는 리뷰들을 이제 보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막 떠오르고, 아무튼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 대사를 던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명화라는 인물이 저가 봤을 때는 가장 인간성을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저는 봤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처럼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의 반응들이 좀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뷰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물에 이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영탁 입장에서 영탁한테 이입하시는 분들은 빌런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각도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만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에 또 몰입하셨다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감독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있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인물마다의 가치관들이 다 납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반박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이 또 되게 다양한 또 좋은 리뷰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그 역할들 연기하신 배우분들, 아무튼 배우분들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병 선배님 아무튼 저희한테는 너무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또 대배우기도 하시고 같이 작업하시는 게 좀 진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어떠셨는지, 이 대본을 처음 받으셨을 때, 만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그 세계관을 얘기할 때 제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그게 상황이니까. 또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DP2를 보고 갑자기? 똑같은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그쵸. 안에.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거에 저항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뭔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비슷한 또래 친구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비슷한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아파트 살던가 또 어떠한 사회적인 사건들을
저희 연배에서 또 저희가 이제 학생 때나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느끼는 그런 감흥들이 있어서 조금 보는 시각들이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103사단이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저희 103동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약간 끼워 맞히듯이 또 그렇죠. 그게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 작품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조금 더 인물들이 보이는 방식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이제 누구 한 명한테 특정하게 누굴 쫓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게 영탁이건 민성이건 영화건 그 어떤 되게 탁월한 어떤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를 쫓아가도 동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배우분들 얘기를 여쭤봤던 건데 어떻게 다 느끼셨는지 배우들이 병원 선배님도 그렇고. 네. 이병헌 선배님은 일단은 뭐 시나리오 누구나 시나리오 쓰면 먼저 가는 그렇죠. 네. 이게서 2주 만에 하신다고 대답이 왔을 때 너무 기뻤고 저한테는 또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제가 연출부 박찬욱 감독님 연출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내로 처음 시작한 게 쓰리몬스터라는 단편이었어요. 그때 주인공이 이병헌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했고 이병헌 선배님이랑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 파주에 있는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쓰리몬스터 때. 근데 그 세트장에서 이병헌 선배님이랑 똑같은 세트장에서 크랭크인을 했어요. 감회가 진짜 담담해. 네, 정말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또 이병헌 선배님이 했던 역할은 감독이었어요. 그 영화를 찍는 감독이었고 뭔가 아무튼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 너무 이상하고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근데 선배님이 되게 이제 또 좋으셨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되게 어려운 분이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거를 알고 하신 건지 원래 이제 선배님이 그러신 건지 모르지만 항상 저한테 뭔가 의견을 내실 때 엄마 감독 이게 좋아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감독님이 이건 어떨까요? 하고 항상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 30년 넘게 이 주인공으로 계속 작업을 하셨으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정답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그래도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현장에서도 계속 뭔가 다른 버전을 하실 때도 이런 버전은 이런 거 같고 저런 버전은 어떤 거 같은데 감독님이 알아서 쓰세요. 뭐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빼먹을 수 없는 게 또 아직 아파트 부르실 때 그 어떻게 현장에서 찍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그 어떤 디렉션이 있으셨는지 노래하실 때 그 어떤 아니면 뭐 어떤 버전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춤을 좀 되게 절제된 춤을 추었으면 좋겠다. 너무 막 화려한 춤이 아니라 되게 절제됐지만 되게 아저씨스러운 춤을 췄으면 좋겠다는 감독님 주문이. 네, 드렸었고 나중에 들었는데 선배님이 되게 친한 분 중에 그런 춤을 되게 잘 추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춤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걸 저도 나중에 알게 되는데 너무 좋았죠. 그 현장에서 그 춤을 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건데 진짜 저 춤인데 정말 막 저기 버스에서 출 것 같은 마더에서 김혜자 선배님이 췄을 것 같은 그런 정서의 춤이 추시는 걸 보고 너무 좋았고 그 트랙 인이 되면서 회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회상에 갔다가 다시 트랙 아웃을 하는 그 컷을 찍을 때는 저희는 테스트를 할 때도 롤을 돌렸어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 건진 컷들이 꽤 많아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배우들이 되게 릴렉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랑 그냥 리허설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연기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합이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컷이었거든요. 이제 배우들도 워낙 많고 카메라도 무빙을 해야 되고 트랙 아웃만 한 게 아니라 줌아웃도 같이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컷이었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리허설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뒤로 빠지는데 뭔가에 부딪혔는지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는 그냥 카메라가 흔들렸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한 3테이크 정도를 더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가 나서 현장에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는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뒤에 춤추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춰요. 열심히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안 추니까 진짜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박서준 배우도 그 뒤에는 조금 더 열심히 춰요. 근데 첫 번째 테이크에는 뭔가 흐느적거리고 뭔가 사람이 약간 진짜 술 취한 것처럼 막 추고 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병헌 선배님도 다른 테이크에서는 카메라를 안 봤어요. 근데 저 리허설 때는 카메라를 보셨거든요. 그게 더 좋았던 네, 거구나. 그게 에너지가 뭔가 이전에 노래 부를 때와 이후에 노래 부를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카메라가 흔들린 거였어요. 카메라가 흔들린 게 그 전 씬의 지진 장면,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집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이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카메라가? 네, 아니었어요. 얻어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흔들림이 연결되는 게, 와, 이거는 정말 그런 느낌을 탁 받아서 그 테스트 컷을 쓰게 됐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컷이라는 느낌도 들었었고, 동시에 전 박서준 배우님도 되게 좋았거든요. 워낙 또 연기 잘하고 훌륭한 배우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에서 좀 본 적 없는 얼굴? 되게 앞에는 정말 그냥 익숙한 옆집에 있을 것 같은 신혼부부의 신랑 같은 느낌으로 보이다가 점점점 약간 서늘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대사의 양이 엄청 많지 않은 역할인데도 그 변해가는 모습들이 되게 보여서 되게 좋았었는데, 박서준 배우님이랑은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 인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입하기 편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변화가 관객들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인물이 변하는 순간들이 몇 번이 있는데 그때마다 버전을 3개씩 4개씩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태평양 마트 처음 가서 그 주인을 그렇게 해하고 이렇게 막 짐을 챙기는 장면에서 이렇게 저쪽에 그 아저씨가 누워 있고 가족들이 울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얼굴을 찍을 때 정말 죄책감에 완전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표정이 있었고, 어떤 표정은 아니야,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한테 는 어떤 느낌? 네, 그런 표정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냥 더 싸늘한 얼굴인 버전이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순간들마다 되게 버전을 많이 찍었어요. 그렇게 다른 테이크들을 찍을 때는 감독님이 배우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 게? 촬영 전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이제 얘기가 다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서준 씨 이 버전 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같이 보고 뭐 오케이를 하고 다음 버전 찍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되게 섬세하게 그 감정을 잡아가려고 노력했던.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되게 그런 씬은 배우한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씬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테이크들을 또 하신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갔을 때도 계속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항상 액션, 리액션 얘기를 하는데 리액션을 많이 하는 어떤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액션 먼저 뭔가 투수같이 던지는 걸 많이 하시던 배우분이 받는 걸 많이 하시면 좀 답답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본인의 역할로 체화시키면서 훨씬 좋아진 연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배우님이 작품 보신 다음에 소회 같은 게 있었을지. 일단은 정말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본인도 본인이 못 봤던 다른 작품에서 못 봤던 얼굴들을 볼 수 있. 다른 배우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서준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마지막에 후반부에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배급소에서 싸우고 네네네. 나서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 싸우는 사람들 야차처럼 막 싸우는 영탁을 보다가 명화를 자기 아내를 딱 보고 이렇게 마음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딱 그 표정을 지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초반에 저쪽을 볼 때 그 내가 지금 같이 싸워야 되는데 막 이런 표정을 되게 악한 뭔가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때 현장에서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잭니코슨 얼굴이 보인다 막 그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박서준에게서 못 본 얼굴이 막 나오는 게 너무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게 짜릿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좋았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보영 씨 같은 경우도 그 할머니한테 가서 막 이렇게 다그칠 때 그녀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설득이 확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혜원이가 그걸 또 보고 마지막에는 막 냉장고까지 갖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녀도 그 안에 갇혀서 이렇게 되어가는 그 광기의 순간을 딱 보여주는데 그 얼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박보영 배우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박보영 배우님이 말씀처럼 명화라는 인물 또한 사실은 되게 양가적인 순간들이 있고 그럼에도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서인지 훨씬 더 저희가 이입할 수 있거나 저 사람의 어떤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명확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캐스팅 하실 때도 좀 그런 생각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야기를 쓸 때 어떤 배우를 염두하고 쓰는 편은 아니고 이거는 한준희 감독님이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역할엔 다 주인이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이 안 됐었는데 그건 사실 이제 이 대본 해준 배우가 최고 배우 뭐 네. 이런 의미긴 했는데 네. 그래서 병원 선배님이 하시기로 하고 그 두 스타가 박서준, 박보영이라는 스타가 이 영화를 먼저 하겠다고 제안을 저한테 줬을 때 기적 같은 일이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영화 예술이기도 하지만 정말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의 회수를 해줘야 되는 게 또 감독의 역할인데 그쵸. 그렇게 큰 배우가 먼저 왔다는 게 일단은 너무 기뻤고 그렇다고 이 배우들이 제 머릿속에 후보에 없던 배우가 아니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큰 배우가 와서 먼저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럼 그 배우한테 맞춰서 각색을 해요. 그 배우가 가진 색깔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각색하고 이 배우가 그동안 그러면 다른 데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이어서 그렇게 되게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보영 씨가 캐스팅 되기 전에 명화하고 박보영 배우님이 하기도 한 다음에 명화하고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보영 배우님이 그동안에 했던 톤과는 좀 다른 좀 가라앉은 톤 그리고 되게 대사를 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똥똥 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의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녀가 입체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포칼립스물에서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고구마로 보이는 경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고
그렇지 않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배우랑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서 사실 고구마라고 전혀 듣지 못했어가지고 아무튼 감독님 의도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들도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또 이제 전공도 디자인 미술 쪽으로 하셨었고 늘 이 작품들을 하실 때마다 어떤 비주얼, 어떤 그림들에서의 어떤 유려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탁월한 어떤 쇼트들을 만든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이번에도 그때 제가 얼핏 듣기에는 게도니카 그림도 같이 공유해서 보시고 항상 어떤 감독이나 다 영화를 찍으면 꼭 찍고 싶은 그림 하나가 있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의 그림이 있었을까요? 이번 경우는 어떤 딱 그림이라기보다는 게르니카를 선택한 것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드였어요. 이 영화의 무드가 정말 그 그림에서 풍겨져 나오는 모던하면서 그 내면에 있는 잔인함을 겉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뭔가 잔인성을 보여주는 면서도 되게 사실적인 것을 이렇게 전달되는 그 무드가 되게 중요해서 어떤 그림, 예를 들면 가려진 시간 같은 경우는 그 파도 앞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그림에서 시작했고 그게 그 그림을 찍고 싶다는 느낌이 너무 드니까 그 영화 보고 있으면 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하나의 그림이 있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 무드가 좀 중요했고 이 아파트를 정말 진짜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모던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좀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데는 조형래 촬영 감독의 지분이 엄청 커요. 정말 이런 톤을 만든 데 있어서는 네. 사실 그 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아파트 항공 아파트의 세트가 아무튼 광량도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고 이게 아무튼 어마어마한 세트였잖아요. 꼭 어떤 그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들은 것도 뭐 이제 빛을 통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장비들을 쓰고 뭐 촬영, 조명, 미술 감독님들이 다 어떤 본인의 역량을 200% 발휘해가지고 했다고 들었었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 이렇게 기역자 복도식 아파트에서.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찍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개발 단지를 찾아보죠. 그래서 재개발 단지를 찾았는데 공사 일정이 다들 빡빡해서 저희 촬영이랑은 맞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지어야지요. 네네. 그래서 짓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지었을 때 세트처럼 보이면 절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개발 단지에 갔을 때 현관문, 뭐 난간, 뭐 화단에 있는 그 난간들, 뭐 나무들, 뭐 소품, 버려진 소품들 다 주워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 극장 좌석 높이 정도로 쌓아놓고 거기 있는 것들을 세트를 지은 다음에 다 배치를 했어요. 진짜 집요하시네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쪽 15층 라인, 이제 민성과 영탁이 사는 쪽 라인은 24평형, 그리고 그러니까 1호부터 6호 라인이죠. 그리고 이쪽 12층 라인은 32평형, 그러니까 금혜랑 도균이 사는 라인. 그리고 이 집 안에 인테리어 그 디자인을 할 때도 이 집에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와도 누가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집의 시간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걸 볼 때 거기에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집을 계속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만 나오는데 너무 누가 사는지 알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미술 감독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집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민성 명화집은 정말 신혼부부가 이케아 가서 자기네 나름 막 그 스스로 인테리어 막 한 거 있잖아요. 돈 아끼겠다고 막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어설퍼 보이는 예쁘게 꾸민다고 꾸몄는데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금혜네 집도 마찬가지고 저기 도균네 집도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집이니까 그런 느낌들이 나면 예를 들면 벽에 붙어 있는 게 그 건축가의 그 그림이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영탁집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세워진 때부터 살았던 사람의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질문이 뭐였죠? 촬영 감독님이나 네. 조명 감독이나 이제 그 세트를 이제 네, 크게 네. 지으시면서의 어떤 미술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 조명에 있어서는 이 재난 상황에 빛이 광이 직사광선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직사광선을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보면 직사광선 없애려고 이렇게 위에다가 뭐죠? 이렇게 뭘 치잖아요. 그 까먹었다 이름. 그걸 치고 많이 찍는데 고보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그거를 칠 수 없는 범위였어요.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 아파트니까.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붕 할래요? 뭐 다른 거 할래요? 선택하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아파트 마당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다. 네, 그게 예산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억이었나? 그 되게 어마어마하게 네. 무식한 짓이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아무튼 이 빛을 통제해야지 할 수 있었던 거니까. 네. 그런데 저랑 이제 촬영 감독은 그걸 선택해서 제작 대표님이 막 되게 어이없어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만큼 이 영화의 무드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여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거를 이제 천장을 다 막고 찍었고 뭐 예를 들면 또 어두운 밤에 촬영을 할 때 사실은 저런 상황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보이게 찍을 수는 없고 밝게 찍을 수도 없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러면 빛을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 그래서 미술 소품 조명이 같이 머리를 막 맞대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플래시를 켜놓고 여기다가 이 물을 올리면 이게 하나의 조명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부터 뭐 되게 많은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처럼 네. 스태프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네 맞아요. 이게 뜯어보시면 정말 그 소품 하나하나 조명 하나하나가 그렇지 않게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테고 뭐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또 말씀드리자면 그 민성이가 명화가 이제 먹을 거를 주다가 걸려서 막 영탁이를 따라가서 복도를 내려가서 대표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도 뭔가 그 조명을 이용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성 흙과 백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역광으로 이렇게 을 얼굴에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디자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아무튼 엄청난 공력들을 거의 사실 다른 세트나 다른 영화에서 거의 안 해보는 시도였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유효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의 그림들이 되게 유려하게끔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질문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많이 떠들고 해가지고 질문 먼저 저 가운데 계신 분에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은색 마스크 쓰신 분 같아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아까 인터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유승환 감독님하고의 GV가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유승환 감독님 밀수와 같이 텐트풀 영화 4개에 같이 보는 게 너무 제가 팬으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질문은
바둑알 요 투표를 할 때 바둑알을 이렇게 엎을 때 까만 돌이 따르르 또르르 하고 튀어나올 때 이병헌 씨가 이렇게 딱 잡아서 그거를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황도를 먹다 뽀뽀를 하고 걸렸을 때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떡이고 떡이 어쩌고 자꾸 이러시는 제가 이거를 한 그냥 N차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못 느꼈는데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의도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쓰레기가 맞습니다. 네, 그 민성 명화 부부에 대한 지금 황도뷰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용히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네.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이렇게 신청인지.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다 캐치를 못 하시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주기적인 의미니까요.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사실 그런 상황이 돼도 사람들은 이제 다 할 거 하면서 산다라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약간 유머로 섞어서 이제 넣었던 건데 네, 그렇고요. 바둑알은 그게 까만색 바둑알인데 근데 이걸 뭐 이런 의미를 제가 제 입으로 내는 게 조금 약간 저는 오그라들긴 한데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흰색이 내보낸다고 검은색이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흰색은 뭔가 여기 사는 사람들을 좀 보여주고 검은색은 이제 내보내지는 사람들 외부인들이라고 할 때 영탁이 그때 까만색을 이렇게 다 잡아서 놓는 뭔가 그런 게 복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맨 앞에 계신 분 제목을 적어주시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특히 저는 결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영화의 대사가 이 영화의 메시지나 이런 완성도를 완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정말 더 이상의 좋은 결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아까 무비토크 하시면서 그 영화의 결말이 여러 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한 사화는 어떤 결말들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배우가 캐스팅되면은 그 배우에 맞춰서 각색을 조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캐스팅의 배우들 중에서 이제 각색이 제일 많이 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랑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다른 엔딩 이한 네네. 정말 많은 엔딩이 있었는데 마지막 대사를 다른 사람이 하는 버전도 있었고요. 혜원이가 하는 버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민성이가 사는 버전도 있었어요. 같이 일로 넘어와서 그 태평양 마트에 그 모녀를 만나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지금 생각나는 건 그 두 개가 생각나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에 가장 맞는 엔딩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금의 엔딩이 됐고요. 그리고 뭐죠? 각색을 하시면서 캐스팅 되신다는 각색하시면서. 네. 사실 민성과 명화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다 뿐이지 막 큰 흐름에서 바뀐 건 없고요. 영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한 인물이었어요. 초보는. 그러니까 그 병원 선배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뭔가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뭔가 내심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더 빌런같이 보이는 빌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조금 더 아크가 생겼어요. 이병헌 배우님이 오시면서 이 앞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아파트를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떠밀려서 이렇게 됐고 대표가 됐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권력에 뭔가 변해가는 게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남자분. 네. 네, 거기, 네, 여기 앞에.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던 중에 그 민성과 영탁에 대한 회상씬으로 이렇게 캐릭터성에 대한 뭔가 서사가 잘 보였는데, 약간 명화에 대한 캐릭터의 디테일이 잘 저는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사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화에 대한 혹시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혹시 생각하셨던 그런 서사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파트라는 세계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만 남은 아파트라는 세계관이 예를 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뭔가 힘의 논리가 그렇게 잡혀 있는 세계관이었다 보니 그 세계관을 대변하는 인물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모든 거를 이끌어 가다 보니, 저도 좀 조금 지금 와서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명화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장면이 조금 더 보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드는데, 최근에 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명탁과 민성의 서사가 잘 잡혀야 이 세계관이 잘 설명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 세계관 안에서 뭔가 이 세계관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약자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그런 게 좀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사실 명화라는 인물이 아무튼 주변이나 관찰자의 입장으로 무언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더 빌드업이 되면서 마지막에 그녀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대사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감상은 또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 최대한에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끌어냈던 것 같아요. 저와 배우 둘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저 끝쪽에 계신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네. 그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나 아니면은 흥행하는 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게 영화라는 게 영화가 개봉하는 국가의 문화성이나 아니면은 시대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감독님이 약간 통제하실 수 없는 부분을 좀 제쳐두고 통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본이나 아니면은 그 작품 자체 아니면 배우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유가 뭐고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인 감독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하시거나 어떤 대본들을 감독님이 쓰실 때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보시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대본을 쓰시거나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대본을 보시거나 쓰시거나 아이템 뭔가 이런 어떤 소재나 아이템에 꽂히시고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것들인지. 네. 단편을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정서나 어떤 순간들을 가지고
만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보다는 조금 더 풀어놓고, 예를 들면 좀 뭐 이게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시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거나 어떤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좀 중요했다고 보면은, 이게 장편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제가 달라진 것은 그 느낌만으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구나. 정말 파인아트 영화를 찍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고, 조금 더 뭐랄까,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잉투기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잉투기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계속 했거든요. 왜 나는 이 아이템이 끌렸고, 그렇다면 이 아이템은 뭘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싸우는 게 좀 웃겼어요. 저는 그 잉투기라는 대회도 웃겼고 좀 재미로 접근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만나고 하면서 제 모습을 발견을 거기서 했던 것 같고,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 여기서 나오지만 평범한 사람들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그때 저도 똑같았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뭔가 끝에 그 질문의 끝에는 외로움이 남았던,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것 같고요. 가려진 시간은 믿음과 불신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 이 영화는 근데 이게 영화를 만들 때 잡고 가기도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좀 더 선명해지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남겨주신 리뷰들을 보기도 하고, 정말 저 요새 눈이 빠질 것 같거든요. 하도 많이 봐갖고. 그러면서 막 찾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장편과 단편의 차이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저는 재밌는 게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은 결과물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배우가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톤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제가 통제하고 가지만 그 살아있는 것을 좀 즐기면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마지막에 나왔고, 그리고 좀 이게 나오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 영화가 완성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되셨? 네,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뭐 호응과 리뷰와 이런 것들이 또 작품 완성하니까요. 또 많이 얘기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남자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고, 제 안에 이기심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좀 도와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감정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왜 그 마지막에 초반에 이렇게 좀 자살로 돌아가신 그 분의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참 마음을 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에 대한 너무 좀 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뭐 순살 땡땡 뭐 아파트에 대한 그런 지금 이슈들이 많은데 혹시 이게 뭐 계획을 하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것들이 뭐 좀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나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담감이 있거나 그런 정치적인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김도윤 배우님의 그 어떤 장면에 대해서 약간 어떤 연출의 의도가 있으셨다면? 그
그 역할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뭐 명화를 이 2시간 안에 이 영화의 무드 안에서 최대한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듯이 저는 도균이라는 인물도 그 짧게 나오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은 김도윤이라는 배우를 이 도균 역할에 캐스팅한 것부터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약간 뭔가 악역 같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들을 막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길 것 같은 사람이 알고 보면은 숨겨주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약간 반전 같은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실제로 배우랑 얘기를 할 때도 흰도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규는. 그래서 흰도를 넣고, 근데 정작 아이를 봤을 때 내치지 못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뭐 이제 그렇게 느끼셨으면 이제 제가 연출을 잘 못한 건데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도균 역할이 이 극에서 약간 제 개인의 감상은 좀 저항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항하는 인물이 있고, 사실은 그게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서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세상이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군상들을 보여줄 때는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읽었던 것 같고, 또 아파트 말씀 요즘에 뭐 뉴스나 이제 기사 같은 거. 네, 제가 이거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2019년이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같이 이런 문제가 완전 화두로 올라온 때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아파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아파트를 다루다 보니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맞아서,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바뀌고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맞아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가 어떤 뭐 정치적으로 어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수는 있겠지만 영화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만들려고 애썼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을 위해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서 저 끝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드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모세범 이름이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 왜냐면 김영탁 이름 쓸 때 미음 먼저 쓰고 그러잖아요,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세범에 대한 이름을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장명을 하셨는지랑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2도 제작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의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들을 넣은 것은 제가 뭐 기독교인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을 좀 풍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 이야기를 좀 가져왔고 거기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현실과 좀 매칭을 시켜서 신앙이라는 걸로 좀 아파트 신앙이라는 것이랑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유토피아 2가 목소리에 대한 어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제안을 드릴 때 거기까지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작품만 집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감독님 마지막 또 저희가 오늘 많이 또 말씀들을 나누려고 써봤는데 못 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거나 뭐 정말 노고했던 배우님들의 말씀도 좋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 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실 때 그런 게 제가 스태프들과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그리고 배우들과도 이렇게 단역 배우분들과도 정말 디테일한 설정들로 이 영화를 채워놓다 보니까 저도 편집하면서 진짜 많이 봤지만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저도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영화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를 찾아보신 예를 들면은 손으로만 이 영화를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성이가 구하지 못하는 여성의 손이 나오잖아요. 그 초반에. 그리고 그 여성을 구하려던 민성의 손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민성에게 내미는 영탁의 손 그리고 그 손을 받아서 원래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가 그 무기를 잡는 민성의 손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명화의 손 생리대를 건네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고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빨리 이제는 좀 작품을 빨리 하는 게 목표고요. 그동안 너무 오래 쉬어갖고 쉬지는 않았지만 이제 작품을 내놓지 못했으니까 빨리 작품을 내놓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라면. 그간에 아무튼 감독님이랑 이제 교류도 있고 뭐 친분도 있었고 근데 그간의 시간 동안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다 이 작품에서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다음 감독님의 작품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작품은 2번, 3번 보는 재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영탁의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좋기도 했었는데 또 다음 봤을 때는 너무 영탁이 좀 꼴보기 싫고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민성이 너무나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여러 번 보면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영 배우님을만 보면서 영화를 보시면 진짜 웃기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뒤에서 와 그렇게 깨알 연기를 계속 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기고 마지막에 그 오연할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영이상 많이 말씀 못 드렸지만 또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방금처럼 또 배우분들 얘기도 좋고 그 편집된 것 중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김선영 선배님 얘기하다가 그 금매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영탁을 철근으로 찌르는 장면이 원래 있었어요. 그 장면이 이제 편집돼서 저는 되게 거기서 연기를 진짜 끝내주게 하시거든요. 김선영 선배님. 보고 싶네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되게 아쉽네요. 근데 이제 영화의 전체 흐름상 뭔가 거기서 또 그것까지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보는데 그것까지 나오는 게 뭔가 좀 그래서 500만이 넘으면 또 유튜브에 또 못해서 또 오시잖아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 표정은 와 정말 끝내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평일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제 2주차고 3주, 4주 또 긴 시간 동안 흥행할 수 있도록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사인 한 번만.